안녕하세요. 예, 고생들 하시네요. 어제도 특강 하셨죠? 예, 이제 끝났나요, 특강은? 예, 고생들 하셨어요. 제일 힘들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름 덥기도 하고, 특강도 있고, 쉴 틈도 없고, 점수는 그렇다고 또 나오지도 않고, 제일 힘들죠. 요 시기를 이제 지나시면 돼요. 고비가 있으니까. 자, 민법 이제 오늘부터 이제 문제풀이 들어가는데, 요 계획표는 받으셨죠? 예, 그래서 요 순서대로 진도가 나갈 거니까, 제가 이제 다음 주 것은 제가 그 양이 꽤 많아요. 사실은 이제 예습을 하려도. 그 이제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웬만하면 이제 예습을 해오시는 게 좋아요. 이제 문제풀이 들어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론은 이제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조금 알겠다 그 얘기니까 이제 예습을 좀 하시면서 본인이 어디가 좀 부족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미리 그러니까 자세히 다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그냥 한번 풀어보시고 오시면 훨씬 문제풀이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그 계획표를 나눠드렸으니까 풀어보시는데 그 진도별로 해가지고 각 주마다 그 해당되는 문제도 꽤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걸 다 문제를 풀어보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도 뭐 어제 하루 종일 특강하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 제가 선별한 문제들을 이제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좀 그러길 못해 가지고 일단 오늘은 이제 하시고 뭐 내일이나 언제 이렇게 해서 다시 보내드릴 테니까 예습할 때 제가 선별해 드린 문제 그거 중심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오시면은 이제 수업을 들으시는데 훨씬 나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지만, 이론 간단하게 이제 정리하고, 그 문제를 좀 풀려고 그랬으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약집을 좀 가지고 다니시면서, 오늘 진도는 이제, 이론의 마지막에 이제 민사특별법인데, 민사특별법을 이제 끝냈으니까, 이제 민사특별법부터 이제 보시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이제 좀 보시고 나서 또 문제 풀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낫습니다. 자, 그러면은 민사특별법 그 요약집을 좀 보세요. 요약집에서 중요한 것만 간단하게 터치하고, 그러니까 시험 공부는 그렇게 하시는 거죠.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시험 문제 푼다고 해가지고 실제 시험에서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시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시기 전에 한번 배웠던 것을 확인하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시험 문제 푸시는 게 고싸움이죠, 사실은. 그래서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시험 문제 들어갈 때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 보기 한 이틀 만에 이틀 전까지 이제 한 이틀 잡아가지고 지금 우리가 10월 31일 날 보시죠? 그러니까 그 전 이틀 정도 해가지고 그동안 배우셨던 모든 과목들을 한번 쭉 훑어보시고 들어가시면 그럼 우리 시험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거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다. 내년에 또 해야 되겠다. 그 작정 아니면은 떨어질 리가 없다니까 이게. 60점이라니까 60점. 60점. 그냥 60점만 맞으세요. 남 많이 맞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그렇게 남 그렇게 맞고 하는 걸 그렇게 신경 써가지고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러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다 60점 맞아가지고 그냥 딱점 해가지고 나가시면 그러시면 돼.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보셔야 되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속독이 좀 필요해요. 속독이. 이제 빨리 자꾸 돌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다가 이제 조금 막히는 데 있으면 그것 좀 이제 확인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돌리셔야 돼요. 자, 151페이지 주임법에서 기본적으로 이제 적용 범위 같은 것들을 이제 물어보긴 하는데 그런 것은 큰 문제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152페이지에 자, 적용 범위에서 이제 조금 문제될 게 이제 괄호 3번에 임차인이 법인일 때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질 않죠. 국민의 주거생활 안전이니까. 다만 법인이라 하더라도 이제 동그라미 2번에 토지주택공사라든지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법인 같은 것들 그런 법인들은 이제 적용된다는 거 보시고. 그다음에 장난마시는 게 괄호 5번이에요. 상가든 주택이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는 다 적용되질 않는다는 거 잡으시고. 자,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두 가지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을 갖추면 된다. 그래서 153페이지에 이제 주민등록과 관련된 것들 몇 가지 보시게 되면 자, 주민등록에서는 이제 3번 전차인이 있을 때는 직접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이 필요하니까 전차인의 주민등록이 있어야 임차인의 임차권도 대항력을 취득하고 유지가 된다는 거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같은 경우 이제 공동주택 어느 정도까지 정확하게 주민등록을 해줘야 되냐 그 얘기인데, 공동주택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동호수까지, 하지만 다가구형 단독주택은 집원만 기재해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6번 주민등록의 효력은 수리한 때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수리. 자, 그 정도 보시고 154페이지에 이제 대항력 의미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죠. 대항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물건도 다 마찬가지인데 계약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다 그 얘기고요. 그래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췄을 때 그 이후에 주택을 양수한 사람이 자 그대로 임대인 내시를 승계하게 된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임대차가 끝나게 되면 보증금 반환 의무도 누가 이제 지게 되냐면 양수인이 지게 되는 거. 154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 종전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서 보증금 반환할 의무가 없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자, 동그라미 3번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임차인은 선택할 수가 있죠. 자, 이의제기하게 되면 그 주택을 양수한 사람과의 임대차 관계에서 벗어나서 계속 임대인, 즉 양도인이 보증금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는 거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4번은 똑같은 의미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임차인 자신이 주택을 양수했을 때는 자기가 임차인의 지위하고 임대인의 지위를 다 갖게 되니까 자기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다 소멸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전에 임대인에게도 청구할 수 없다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괄호 3번 날에 가시게 되면, 자, 이런 대항력은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의 양수는 어떤 형태로 양수받든 상관이 없어요. 뭐 매수했던, 증여받았던, 상속받았던, 경매로 했던 다 기본적으로 똑같은데 경매에서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경매에서는 그 임차인보다 먼저 선순위의 저당권, 요게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그거부터 이제 판단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은 아무리 대항력권을 갖췄다 하더라도 그 경매 절차에 매수인 즉 경락이 나타나는 대항할 수가 없다. 누가 경매 들어갔냐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경매는 뭐 누가 했든 상관없이 선순위 저당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따져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이 그 얘기고, 임차인이 대항력권 갖췄다 해도 경매에 있어서는 선순위 담보물권 또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지만 15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위쪽에, 자, 결국 선순위 저당권 때문에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으니까 그 선순위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소멸돼 버렸다면, 그런 상태에서 이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됐다면 이제 대항력은 소멸되지 않죠. 경락인한테도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임대차에서 중요한 게 보증금 회수하는 건데, 보증금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항력권 플러스 확정일자죠. 항상 확정일자만 받았다고 해서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대항력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 대항력이 발생하고 난 다음에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155페이지에 괄호 2번에 임대차 정보 제공 신청 그랬는데, 뭐 이것도 작년에 지문에 살짝 껴들어가서 한번 확인하시면 돼요. 주택이든 상가든 자, 새로 임대차 들어올 사람이나 아니면 임대차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현재 임대차에 대한 내용, 보증금이라든지 차임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알고 싶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조금 다른 게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자 요청할 때에는 이때는 임대인의 동의 받을 필요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동그라미 2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정보를 요청할 때는 그건 현재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요청한다는 거. 뭐 그런 차이점들 살짝 보시고. 자, 그 다음에 156페이지 역시 이제 이렇게 대항력권하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선순위권자한테는 안 되지만, 자, 경매나 공배 절차에서 후순위권자나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 이것을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동그라미 1번 대지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 행사할 수 있죠. 하지만 대지 환가 대금에서 우선 변제 나오는데 안 되는 게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문장에서 뭐가 보일 때 신축, 건물의 신축. 그러니까 토지만 있었을 때 저당권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주택을 신축하고 난 다음에 임대차 들어왔을 때, 그때는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그 저당권자보다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자,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인정되는 거다, 임차권에 인정되는 거다? 임차권에 인정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임차권과 분리해서 그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받은 사람은, 자,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그 사람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죠. 임차권까지 같이 양수받아야 되겠죠. 동그라미 4번 자주 나오는데,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서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 이런 사람들은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다만 이제 5번은 비교해 가지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지만 법조문에 금융기관 같은 경우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우선 변제권도 그대로 승계한다는 거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 쭉 내려가시면 8번 보시게 되면, 자, 임차주택의 경매 공매에서, 자, 경매대금에서 이제 그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 그 주택을 경락인한테 인도를 해줘야죠. 쉽게 해서 집 비워줘야 된다. 하지만 비교해서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 안 내줘가지고, 자, 임차인이 직접 강제 경매 신청 들어갈 때는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되죠. 그걸 이제 집행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괄호 4번 뻔한 얘기고요. 그 다음 157페이지에, 자,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은 보증 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그 대항력권과 확정일자까지 갖췄으면은 후순위권자보다 먼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건데, 자, 소액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 이걸 최우선 변제라고 그러는데, 일단 최우선 변제 받으려면 뭐까지만 하면 돼요? 대항력권만 갖추면 되지 확정일자까지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 자, 동그라미 2번이 그 얘기죠. 최우선 변제 의의하고 요건 중에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 범위 뭐 서울 것만 보시면 되겠죠. 1억 1,000만 원 이하로 들어온 사람한테는 3,700만 원까지. 자, 그 다음 관련 문제도 그렇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명령제도, 임차권 등기명령제도에서는 일단 동그라미 1번, 임대차 종료 전에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을 받지 못했을 때. 자, 어디다 신청하는 거예요? 법원에 하는 거예요, 법원에. 작년 같은 경우 상가는 이제 세무서에 해가지고 했는데 법원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시게 되면 동그라미 4번 보시게 되면 임차권 등기명령 집행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격리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아무리 소액이라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는 거. 임차권 등기하는 사람을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5번. 자, 우선 변제권이나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자기 보증금을 배당받으려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임차권 등기 해놨죠. 자, 그러니까 이것은 배당 요구할 필요가 없는 자동 배당, 당연 배당 채권이 됩니다. 그거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제5절에서 이제 존속기간하고 법정갱신인데, 뭐, 주택은 최단 2년이죠. 2년 미만으로 정했어도 2년으로 보는데, 2년 미만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 2년 이하로,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가 있죠. 임차인만 그럴 수 있고, 임대인은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법정갱신에서도 동그라미 2번에, 자, 법정갱신 됐을 때 기간 역시 2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 역시 언제든지 해지 통지할 수 있어. 해지 통과할 수 있고, 해지 통과했으면 3월이 지나면 이제 해지가 되는 거죠. 법정갱신되고 난 다음에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해지 통과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임차인만 하죠. 임차인만. 그 다음 뭐 다른 것은 큰 문제 없고요. 자, 160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자, 이론에서는 이제 안 했지만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자, 임대차에 관해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싸움 많이 일어나죠. 그거 이제 소송, 저는 이제 소송 들어갔어요. 그럼 소송 들어가게 되면 역시 돈 없는 임차인들, 그 다음에 급하단 말이에요. 보증금도 안 내주고. 그래서 굉장히 좀 불리해서, 자, 좀 소송을 통하지 않고 금방 정리하도록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2016년인가 하여간 최근에 생겼어요. 생겨가지고 좀 시행되고 있으니까 아직 근데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렸으니까, 자, 이것도 몇 가지만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죠. 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데 괄호 1번 의의에서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자,
자,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둔다 그랬고요. 자, 이거하고 비교할 게 2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한마디로 시도죠. 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 실정을 고려해서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럼 1번하고 2번 차이점은 1번은 둔다고 2번은 둘 수 있다죠. 그러니까 1번은 반드시 필수적이라는 거죠. 어디에? 법률구조공단 지부에는 반드시 둬야 되고 시도에는 반드시 둔다 그러면 틀려요. 시도에는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이제 말장난 하는 거니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이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자, 어떤 것들을 심의하고 조정해 주느냐 그런 얘기인데 10가지나 돼요. 특히 10번은 그 밖에 더 있다는 얘기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분쟁으로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쟁들은 다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심의 조정사항이 되는데, 그래서 이 10가지를 그렇지 않아도 지금 머리가 터지려고 그러고 지금 미치려고 그러는데 외우라. 그건 좀 그렇고 그냥 보시면 다 우리가 흔히 임대차 관계에서 분쟁이 일어날 것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다. 그러면 예상을 하는 거죠. 이걸 외울 게 아니라 그럼 뭘 가지고 장난칠지.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하나만 달라. 권리금 분쟁이에요. 자, 권리금 분쟁을 여기다 살짝 집어넣으면 그건 틀린 얘기가 되겠죠. 주택에선 권리금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살짝. 근데 아무 생각 없이 풀다 보면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권리금 분쟁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조정을 하느냐면 상가 건물에 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그쪽에 있습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조정 절차에서 자 조정을 신청하는데 이것도 말장난하는 건데 자 조정 신청을 보시게 되면 분쟁의 당사자는 일단 뭐 임대인 임차인들이 싸움이 일어나요. 그럼 해당 주택이 소재하고 있는 공단이나 즉 법률구조공단이 있으니까 공단이나 시도 조정위원회에 자 이제 신청을 하는데 거기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것도 서면 또는 구두 이러더랍니다. 구두 신고 가야 되냐? 그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있다는 거 서늘하죠. 그래 한번 해봤어. 뭐 이렇게 비웃어? 해봤다고요. 근데 이걸 뭐 막 외울 건 아니죠. 이제 이해를 해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 소송 같은 경우는 구두로 대여 안 돼요. 안 돼요. 반드시 소장 제출하고 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서면 또는 구두인데 이걸 서면으로만 하게 되면 또 임차인들이 또 이렇게 잘 모르신 분들은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싸움이 일어나면. 그러니까 서면 또는 구두 그냥 말로도 가서 이런 분쟁이 있으니까 조정해달라. 이렇게 좀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놓은 거다. 그런 의미가 있다.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고 상가 건물 임대차까지 보시고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죠.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비슷하니까 비교하면서 뭐 차이점들 박스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확인하시고 특히 163페이지에 괄호 2번에 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상가 건물 임대차에 적용되는 건 아니죠. 보증금 제한이 있다 해서 서울 9억 이하 뭐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괄호 3번에 보증금액이 초과되더라도 적용되는 거 권대표 차의 면체에서 갱신 요구하고 있죠. 이게 이제 좀 그런데 중개사법에서도 이런 거 하죠. 외우셨나요 거기서? 그래서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같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인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외우라고 그러면 헷갈려 버리니까. 그래서 어떻게 외우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중개사법 선생님하고 이렇게 연락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네. 이런 부분들은 연락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외우고 하는지가 이렇게 좀 해줘야 이게 통일돼야지 공부하신 분이 편하지. 어쨌든 뭐 저는 이렇게 해서 권 대표 차의 면체에서 갱신 요구 이렇게 들어왔으니까 뭐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뭐 1차만 하신 분들은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2차 하신 분들은 뭐 쉬운 거 본인이 쉬운 거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이제 갱신하는 거. 자, 갱신은
법정갱신 당연히 있지만 여기는 특이하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해가지고 갱신되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약갱신 요구권을 보시게 되면 164페이지 넘어가서요. 자,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는데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역시 8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임차인이 뭔가 잘못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자, 그 중에 뭐 한 3가지 정도. 첫 번째,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었으면 그럼 이제 거절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임차인이 건물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죠. 거기서 맨 장난치는 게 경과실로 파손이죠. 그때는 거절할 수 없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때는 전부 또는 일부가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해서 이제 잡으시면 되겠고. 자, 괄호 3번, 요 갱신 요구권은 평생 행사하는 게 아니라 잘 아신 것처럼 동그라미 1번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 제외, 포함해서 10년이죠. 10년. 그 다음에 3번, 자, 적법한 전차인, 적법하게 동의를 받아서 전대차했을 때 전차인도 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얘기인데 직접 행사할 수는 없죠. 그것은 당연한 얘기가 돼요. 왜냐하면 갱신이라는 것은 원래 기본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갱신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전차인하고 임대인은 임대차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갱신 요구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임차인이 요 임대인과 임대차 관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차인이 하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대위 행사하라는 거죠. 직접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3번. 그래서 임대인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법정갱신, 묵시적갱신은 뭐 민법, 주택임대차하고 아주 흡사하니까 동그라미 2번 똑같죠. 다만 2년을 1년으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게 3번이죠. 동그라미 3번.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은 전체 10년을 초과할 수 없지만 법정갱신에 의해서 갱신되는 것은 그런 제한이 없다는 거. 법정갱신은 보시고. 그 다음 165페이지 맨 위에 각종 기간들을 이제 비교됐는데, 자, 이걸 막 뭐 여러 가지 다 비교하면 정신이 없어요. 그냥 기간 정도 가지고 장난 많이 치니까 일단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까지 묻고, 그 다음에 주임법, 상가 임차권을 묻고 하면 왼쪽 3개는 민법에 있는 것들이고 오른쪽 2개는 민사특별법에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좀 좀 달라요. 이게 뭔가 공통적인 게 있는데 뭐 다 볼 건 아니고, 기간 정함이 없을 때를 보시게 되면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기간을 몇 년을 정해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상권 같은 경우는 최단 기간 기준이 있죠. 그러니까 기간 정하지 않았으면 최단 기간으로 보는데, 전세권이나 임차권 같은 경우는 기간 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단 기간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양 당사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냐면 끝내자 할 수 있어요. 그걸 전세권은 소멸 통고라고 그러고 임대차에서는 해지 통고라고 그런다고요. 자, 어쨌든 간에 통고자가 들어가면 즉시 유예기간 둬야 돼요. 그냥 해지 그러면은 즉시 해지가 되는 거지만 해지 통고 그러면은 유예기간을 둬야 된다고요. 상대방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끝내자 그 의미니까 상대방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죠.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멸 청구 그러면 즉시 효력이 소멸되는 거죠. 근데 소멸 통고 그러면은 유예기간 두는 거예요. 항상 통고자를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을 둡니다. 그 유예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거기까지 막 들어갈 건 아니고, 그래서 민법은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이 6개월이에요. 6개월. 그런데 주택이나 상가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기간 정함이 없으면, 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최단 기간 보장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은 2년, 그 다음에 상가는 1년. 그 법을 만든 목적이 있으니까,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니까. 하지만 전세권, 임차권은 민법 양 당사자가 기본적으로 동등하다고 보고 기간 정함이 없으면 양쪽 다 전부 다 언제든지 끝내자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갱신 보시게 되면 일단 법정갱신에서 지상권은 없어요. 법정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전세권, 건물 전세권하고 이제 임차권, 이게 민법 것들인데, 자, 일단 건물 전세권하고 임대차의 임차권은 법정갱신 제도가 있는데 갱신 기간은 정함이 없어요. 여기는. 그럼 정함이 없으니까 역시 언제든지 양 당사자 끝내자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 같은 경우 법정갱신됐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인 보호하기 하니까 최단기간 보장을 해준다고요. 자, 주택